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세금으로 보는 한국사 마지막 6부입니다. 우리 조선은 세도정치 이래 문란한 세금제도가 정비되지를 못했고 세금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토지제도에 대해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다가 세금제도만 깔짝거리는 바람에 조선의 국가에서는 언제나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지만 일본군의 방해로 저지되었고 결국 우리 세금제도의 근대화는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개혁을 빌미로 강제로 막대한 차관을 도입했고 일본뿐 아니라 열강들도 조선에 차관을 많이 빌려주었습니다. 조선은 적자 재정을 언제나 차관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국가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튼실하지 못한 채 차관만 도입하며 차관에만 의지하니 조선은 만년 약소국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도 알았습니다. 완벽한 세금제도 개혁과 조선의 세금제도를 장악하기 위해선 우선 화폐제도와 토지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1904년 1차 한일협약으로 메가타 다네타로를 재정고문이란 명목으로 대한제국에 보내 메가타는 1905년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대한제국의 통화권부터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의 토지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토지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고종 황제가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이 토지제도 개혁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게발급 사업인데요. 이는 근대적 양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제도를 개혁하든 세금제도를 개혁하든 세수가 비롯하는 토지의 비옥도와 토지 면적 등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가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동안은 국가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던 터라 고종 황제는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철저한 양전 사업을 통해 땅의 주인에게 소유권 문서인 지게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으면 뭐라도 개혁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저 파악하는 정도가 끝이었죠. 지게 발급으로 어느 정도 새는 세금을 파악해서 충당하기는 했지만 대한제국의 적재 재정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의 주도권이 결국은 일제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식민화하기 전부터 언젠간 착취와 수탈을 위한 토지제도를 개혁할 심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하기 2년 전 일제는 대한제국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했었습니다. 줄여서 동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토지 수탈을 위해 설치한 동척은 조선 총독부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동척은 한반도의 토지를 완전히 장악하여 그 일부를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을 위한 토지로 쓰거나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은 식민지 한국의 세금을 뜯을 만큼 뜯기 위함이었죠. 강제 병합 직후 조선 총독부는 동척과 함께 약 2년간의 철저한 양전을 통해 한반도 전국의 토지 소유 실황을 확인했고 이어 1912년 토지 조사령을 반포하면서 식민지 한국에 대한 토지 제도의 개혁, 이른바 토지조사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핵심은 땅의 소유자에게 기한 내에 반드시 소유권을 신고하고 이를 증빙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증빙이 승인된 토지에 한해 조선 총독부는 소유권을 공증하는 직권을 발행해 주었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소유권을 증빙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는 동척 소유 토지로 귀속됐습니다. 글을 모르는 조선 농민들이 많아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승인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해당 사업을 제대로 공지해주지 않아서 기한 내에 소유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해 토지를 수탈당했다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근래 연구에 의하면 신고 자체는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의 더 큰 문제는 전통적인 우리의 토지 관례와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에서는 소유권 못지않게 소작권 혹은 경작권이라는 권리가 중시되었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 목표를 두었기에 소작농의 경작권은 고려되질 않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조사 사업은 경작권을 부정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소작농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당시 식민지 한국의 농민들은 땅의 소유권자인 지주보다 소작농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지주가 소작농보다 높은 지위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주가 소작농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게 그간 조선의 관례였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소작농은 불가피하게 지주와 계약에 따라 농사를 짓게 되었죠.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환되자 지주의 권력은 더 커졌고 소작농의 지위는 더 열악해졌습니다. 훗날 지주 다수는 친일 지주가 되면서 소작농들에게 악행을 일삼기도 했죠. 일제강점기 배경의 농촌소설에서 지주들이 악인으로 묘사되는 건 다 이런 맥락 때문이랍니다. 소작농들의 경작권 박탈에 따른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 조정에서 관리하던 국유지와 황실 관리의 토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간 조선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
역둔토에서도 소작농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둔토에는 지주가 없고 소유권이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들은 세금처럼 소작료를 납부했죠. 조선시대 법에는 소작료가 세금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둔토의 소작농들은 지주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액수의 소작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조사 사업으로 경작권이 부정되면서 이 역둔토를 경작하는 소작농들은 모두 쫓겨났고 해당 토지는 동척으로 강제 귀속되었죠. 토지조사 사업으로 귀속된 역둔토 면적만 약 4억 400만 평이었다고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1918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동안 조선총독부는 양전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지주들에게 갖은 잡세와 높은 토지세를 부과했죠. 1918년의 평균 세금이 1910년에 비하여 8년 만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일본인 지주의 수가 토지조사 사업 이전에 비해 10배 가까이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조사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작농이었죠. 이들은 토지에서 내쫓기거나 생활이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이처럼 조선 농민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치명적 타격을 주었죠. 이렇게 완벽하게 토지 제도까지 본인들의 수탈을 위해 개혁한 뒤에는 세금 제도를 다시 개혁해 수탈을 위한 완벽한 체계를 확립했죠.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 사업이 한창이던 1914년에 한 번, 다 끝날 무렵인 1918년에 한 번, 총 2번에 걸쳐 식민지 한국에 대한 세금 개혁 지세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5년 만에 세율이 2배 가까이 뛰었으며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와 세금 수치가 맞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을 내려 토지를 잃고 유랑하는 농민의 수가 훨씬 많아졌죠. 아울러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한국의 세금 제도를 지금처럼 완전히 현대화시켰습니다. 당시 세금으로는 지금처럼 국세와 지방세가 있었으며 조선 총독부가 국세를 수취하고 각 지방에서 지방세를 수취를 하는데 세금 체계가 지금보다도 훨씬 복잡했다고 하죠. 아울러 조선 총독부에서는 철도를 전매하였는데 철도 수입이 1년치 세금의 20에서 3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제의 세금 수탈이 얼마나 악독했느냐면 일제강점기 초기랑 거의 끝날 무렵 조세액을 보면은 약 30년 동안 4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초반이었던 1910년대는 역시 아직 전근대적인 흔적이 이어졌기 때문에 옛날의 조선처럼 전세, 즉 토지세가 수입의 상당수였지만 어느 정도 산업화가 진행된 1920년대와 1930, 40년대는 각각 소비세와 소득세가 주 조세 수입원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도 알았죠. 이제는 세금이 토지보다는 산업에 매겨야 더 많이 뜯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1920년대 소비세가 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소비세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것입니다. 문화 통치를 시작하며 친일파를 육성하려고 했던 조선 총독부가 세금 면에서도 분자와 빈자를 갈라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역시 세금은 소비세보다 소득세를 많이 매겨야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조선 총독부는 1927년에 1차 세제개혁을, 1934년에 2차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세의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매겼다는 거죠.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율은 미친듯이 상승합니다. 1년치 세입의 100배 이상을 군사료로 썼다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근대화가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였는지는 조선 총독부의 세출 품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비나 사회사업비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고 경찰, 감옥, 재판 비용만 세출의 12%였고 혹은 토목공사비와 일본인 사업가들에 대한 보조비 비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시기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수탈을 위한 잡세들을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6.25 전쟁 때는 별 수 없이 세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죠. 전쟁 이후 1954년 다시 한번 대대적인 세금 개혁으로 대한민국만의 세금 제도를 정비했으며 이때 종합소득세가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세금 제도가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던 건 역시 6.25 전쟁 직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토지제도 개혁이 선행되었기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세금 제도는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맞추어 세금 제도가 수정되어 오다가 지금에 이르렀죠. 여러분은 세금으로 한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앞으로도 한국사를 접하실 때 토지와 세금의 관점으로 역사적 사건과 시대 상황을 해석해 보시면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